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시장에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옐런의 하원금융위원회에 참석한 발언 내용 먼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관심은 높고 있습니다는 특히 버냉키 회장의 시절과는 크게 문제가 변화가 없을 거다 네. 하는데요. 이번에 제네럴이 관심이 됐던 거는 한 6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죠. 고용 지표가 이제 실업률과 다른 지표 간의 엇갈린 문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6.5% 실업률 목표 없으니까 더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 네. 고용과 관련돼서는 이 문제가 좀 궁금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출구 전략과 관련돼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네. 과거의 그 로드맵과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의 계획, 앞으로 계획, 이걸 수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테이퍼링에 따라서 속도를 조정할 것이냐 문제, 네. 그리고 신흥국의 위기가 지금 발생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리버스 스피로버, 네. 역풍이 미국 경제에 우려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네. 이게 이제 5가지 사항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과잉적인 금융구제, 소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던 몰커 룰, 한번 우리가 알아봤죠? 예. 몰커 룰에 대해서 새로운 그 페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6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고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도 제네럴 옐런과 버냉키 회장과의 다른 점은 통화 정책에서 준칙, 즉 네. 머니터리 룰에서 네. 사실 옵티멀 컨트롤 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적 통제 정책에서 이거 뭐냐 하면 다른 데서는 고용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는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 그대로 드러났죠. 이런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네. 사실 시장은 다시 좋은 모습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런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네네. 자, 이제 일본 경제에 투자자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 소니의 몰락에 이어서요. 이번엔 쌍둥이 적자 얘기가 또 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이제 미국 측의 앨런 문제가 네. 정리가 됐기 때문에 3월 달에 앨런이 주재하는 첫 페드 회의에서는, 연준 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겁니다. 그 3월 달에 첫 회의에서 뭐 다른 내용이 없겠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첫 발언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월 달에 첫 주제에서 뭐 정책을 바뀐다면 사실상 또 신뢰 문제가 봉착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3월 회의에는 일단 입장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출구 전략 테이퍼링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사실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적게 평가받았는데요. 보니까. 예. 근데 사실 그 소니의 몰락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세계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하면 이 재정 수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상 수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건전국으로 많이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 잃어버린 그 20년 과정에서 재정 수지는 상당히 좀 악화되었었죠. 그래서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250%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다고 보실 때 했고요. 그나마 버텼던 것이 경상수지 흑자 부분인데요. 이 경상수지 흑자 부분이 적자로 돌아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쌍둥이 적자, 트윈 데피시트 해는 국가는 미국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일본이 예. 이게 거기까지는 악화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요. 일본이 작년 4분기 이후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서 쌍둥이 적자 위에 미국 경제에서 또 다르게 또 하나 국가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지난해 경상 수지가 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12월에 적자폭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 그 경상 수지를 하면은 예. 상품 수지가 수지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뭐 예. 관광 서비스 이런 분야가 이제 같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아베노미스의 효과일까 아닐까 했을 때는 요 내역, 경상 수지 내역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역 적자가 오래전서부터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는 또 관광이라든가 전부 포함하는 경상 수지는 작년에 3분기까지는 흑자를 버텼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작년 10월부터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적자로 같이 돌아서서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역 적자가 가면 갈수록 더 하다 보니까 예. 서비스 분야 흑자를 더 이렇게 넘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12월이 문제였습니다. 12월이 무려 6,400억 엔의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한 달에 예. 6,400억 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 N에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한 10.3원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12월 달에 얼마큼 예. 6조가 넘는 우리 돈으로 6조가 넘는 이런 그 적자가 발생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새 6조가 넘는 그렇습니다. 적자다. 야,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상수지 목재는 적자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무역 적자 폭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적자 폭의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작년에 연간으로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는 올해는 연간으로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금융에서 가장 부분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전부 적자로 돌아서면 그 나라 거덜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는 예. 국제사회에서 상당 부분 소니아 몰락과 함께 관심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도 바로 이 측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배경으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된 원인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본으로서도 난감했을 겁니다. 엔저 국면이 벌써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음에도 네, 그렇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네. 상당히 당황스럽겠는데요. 엔저가 예. 사실 그 아베노믹스의 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2년 12월부터니까 지금 개수로 보면 개월수로 보면 한 14개월 정도 되었죠. 그러면 보통 이제 사실 그 한나라 통화 가치를 절하할 때 무역수지 개선하는 궤적을 이렇게 그리면 네. 제이커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초기에는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개선이 돼서 14개월 정도 오면 제이커브 궤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흑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대목을 기대를 해서 아베노믹스가 사실 아베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였던 얘기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해서 작년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는데 주범이 무역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이코브 이펙트도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져서 계속해서 떨어진다 하는 네. 이래서 L자형으로 제이커브가 아니라 L자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일본은 우리가 자국통화 절하해서 무역수지가 개선을 하려면 경제 용어 중에서 마셜 러너 컨디션이다 해서 수출 단가에 대한 물량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수입에 대한 물량 탄력성이 상당히 좋아야 돼서 그것이 합친 수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높을 정도로 가격에 따라서 수출 물량과 수입 물량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뭐냐, 중국 제품 것처럼 가격 경제에 의존하는 상품이 돼야 자국통화 절하가 되더라도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 제품이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을 나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이코브 효과도 나타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L자형 커브로 이런 그 무역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지금 아베 정부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 여건도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사고로 에너지 수입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네. 엔저로 인해서 돈도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인가요? 이제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제3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제3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진행자께서 일본 경제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글로벌사에서 다른 국가, 특히 한국이라든가 네. 중국 이런 국가를 좀 잘 해줘야 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방송을 했을 때는 좀 일본을 우월하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있는데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베노믹스가 출발할 때서부터 이거는 일본의 수출입 구조를 좀 잘못 이해하는 각도에서 무리하게 되지 않았느냐. 네. 우리가 작년에 그 컨퍼런스에서도 이 아베노믹스를 설계했던 하마다 씨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일본이 그 상위 선진국이고 수출 구조가 품질에서 나가는 상품이 가능하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분명히 그분도 100엔까지라는 걸 못을 박았습니다. 그만큼 그 의로 갈 때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부장이 많이 되지 않겠냐. 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주에 오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군요. 어떤 말씀이실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이컵 이펙트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엔저에 따라서 무역 수지 개선돼서 외수 기여도 기회에서 일본 경제 살아나겠느냐 하는 이 측면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그동안 당신 얘기들 들었는데 효과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어려울 때는 일본에 잘 됐든 못 됐든 정부를 이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일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기대마저 무너지다 보니까 제3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제3의 대안이라는 것은 네. 전통적 정책이 재정 지출 늘려서 정책 추진하기 어렵죠.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리 내리는 것도 더 이상 내리지 못하죠. 발권력 동원해서 인정기 쌩쌩 돌리는 것도 이제 한계를 맞고 한계가 있죠. 있을 수밖에 그래서 제3의 대안, 과거의 경기부양책과 다른 정도의 제3의 대안이 지금 네.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간전정책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식으로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일본에서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과 실물에 서로 연계시키는 일본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이런 것이 지금 제3의 대안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과 공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글로벌에서는 공조만 되지 않느냐. 도약정청 가면 안 된다. 일본판 멀로주의, 아베 고립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늦었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좀 공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3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바세나르 협정. 잠시 말씀드리겠으면 역바세나르 협정. 어렵을 때는 정부도 기업도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예.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에 의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양한 아베노미스의 제3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제3의 정책 가운데서도 말이죠.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역바세나르 협정.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3의 대안 중에서 네. 간지원 정책은 민주당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네. 추진하기 어렵죠. 자존심상. 일본과 중국과 한국 간의 공조. 지금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일본의 자민당 정부의 우호 세력들이 이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받아들이는 문제. 이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미국처럼 이게 시그널 때로 국민의 레스폰스가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추진한 것이 이 역바세나르 협정인데요. 그러면 역바세나르 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세나르 협정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바세나르 협정은 네덜란드에서 나온 겁니다. 이때 네덜란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임금 삭감이라든가 뭔가에서 경제 난국을 해체하자. 네. 그때 당시에 너무 노조들의 임금 인상, 복지 강하게 요구하고 이랬다기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임금을 삭감해서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책에서 경제를 좀 살려야 결국은 근로자들이 이익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때는 임금 삭감을 통해서 난국을 도포한 것이 바세나르 협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역바세나르, 이거 반대입니다. 오히려 임금을 인상하자. 왜냐? 지금 일본이 엔저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이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이 개선돼서 이익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일본의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 수출 기업만 유일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엔저에 따라서 혜택이다 보니까 아베 정부 입장에선 저거 일본의 경쟁력이 개선돼서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아베 정부 입장에선 당신이 어렵게 78에서 103엔까지 올려주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이 개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들 가지면 안 된다. 근로자한테 나눠줘라. 근로자한테 나눠주면 임금이 올라가겠죠. 네.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되겠죠.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GDP에서 보면 67%가 민간 소비의 기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총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이 민간의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더더구나 일본은 고령화라든가 뭔가에서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해야 소비가 증가하면 결국은 아베노미스가 성공을 거두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라는 게 그러면 아베 정부 그 이전에 한번 봐라. 예. 당신에 따라갔는데 우리 어려웠다. 다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지금 엔저에 따라서 지금 이득이 있으면 바로 풀어주겠느냐.
기업이라는 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해서 그걸로 자기는 다 풀어주면 결과적으로 보면 또 힘들어진다. 이런 불안감이죠. 그래서 예. 과거의 경험을 갖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의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따르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럴 필요성을 느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한다. 이것이 일본 경제가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 제3의 대안으로 제2의 역플라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구가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네. 여러 가지 학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이 엔저 문제에서 아베노믹스가 결국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네. 일본 스스로가 엔화가 약세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뭐냐? 1995년 것처럼 네. G7 국가들이 합의하에서 사실 엔저를 도모하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엔저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각도에서 1995년에도 사실 달러당 79.8엔 갈 때 서방 선진 7개국들이 자, 프라자 정신에 반하는, 프라자 정신이란 뭐래 하면 엔화 강세를 도모한 거죠. 달러 약세. 근데 반대로 1995년은 1990년 4월 18일 동경 외환시장에서 정확하게 11시에 엔달러 환율이 80엔 벌어졌습니다. 79.8엔까지 갔거든요. 자, 그러면 엔화 강세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엔화 강세니까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일본 경제 살리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경제 살리기 위해서 사실 서방 선진국 7개국들이 프라자의 빚을 졌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엔화 약세를 도모하는. 그래서 네. 엔화 강세를 도모하는 프라자 정신에 반대했다. 역프라자 합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말로 진짜 무섭게 올랐습니다. 78엔 했던 것이 79.8엔 했던 것이 148엔 갔거든요. 이게 아시아 외환위기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역프라자 합의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옐런 의장도 테이퍼링 추진했으면 고용 창출이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추진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옐런 의장이 어떤 의도를 받아야 하느냐. 이게 관심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입장, 경기 회복 만만치 않다. 네. 고용 창출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엔저를 110엔, 120엔, 일부에서 얘기하는 115원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그만큼 달러 강세가 되고 달러 강세면 고용 창출이 높은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고용 창출도 어렵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95년과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의 적극적인 옹호 이것이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3의 대안으로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받으니까 서방 선진 7개국의 협력을 받아서 역프라자 합의가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G7 국가도 일본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저게 신사참배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해서 일본, 유럽도 누구죠? 히틀러의 모험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비유하는 상태에서 보면 그렇게 일본이 이렇게 사실상 신뢰를 떨어졌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서방 선진 7개국의 협조를 얻어서 역프라자 합의를 하자. 이거는 일본의 생각이죠. 다른 나라들은 협의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의 글로벌 사회에서는 역시 다른가의 양보 이런 측면이 굉장히 전제가 됐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네. 이미 할 일은 다 알고 자기만 생각해서 할 일은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때는 협조가 필요성이 된다 하더라도 협조, 합의될 가능성이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배려와 이